그 다음에 애들 타양시키고 나서 부부 둘만의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거기 한 60, 70% 정도로 봅니다. 400 정도로 봤고요. 배우자 혼자 살았을 때 저것은 기본적으로 가정이 들어가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배우자 혼자 살 때를 꼭 가정을 해줍니다. 30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가 필요하다 이런 가정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한 3% 정도로 보고 교육비는 0.7%. 그 다음에 일반 이걸 갖다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자가 어느 정도 붙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 5% 정도로 봅니다. 이러한 그 가정 하에서 이제 재무 설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때 생애 설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종의 생애 설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생애 설계가 생애 설계라고 하는 건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부인이 몇 살이고 애가 몇 살인데 앞으로 애들이 내 나이 몇 살 때 대학을 들어가고 내 나이 몇 살 때 애가 독립을 하고 우리 마누라 몇 살 때 첫째 결혼하고 둘째 결혼하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살 것이냐. 대략 남자는 90세 정도로 보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100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거의 10년 전부터 90세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랑우 대표님? 90세까지 생존을 가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 대표님께 설계를 해드리면 이랑우 대표님께서 딱 생각나는 곳이 없어요. 너무 그렇지 많이 그렇지 않냐. 대다수의 고객님들이 에이 무슨 90세냐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죠. 항상 회장님 이랑우 회장님 네. 지금 어디 상가를 가면은 90세 가면 후상이라는 얘기 못합니다. 아마 이 회장님 사실은 나는 100세가 넘을 거다. 에이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심각합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대략 여자가 95세로 보는데 현재 평균 수명이 여자가 83세, 남자가 78세 정도 돼요. 거기에 대비를 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건강한 경우에는 이 정도 간다 보면 되고요. 여자를 저렇게 더 산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목요연하게 언제 은퇴라고 언제 될 것이다라는 게 나타나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정리한 겁니다. 여기 한 33억 정도 되는데요. 세부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기 이제 뭐냐면 저쪽에 보시면 생활비 아까 말씀드릴 때 자녀 양육할 때 800만 원이라고 했죠. 현가 개념입니다. 현가라는 것은 뭐냐면 물가가 3%로 매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요. 이걸 잠깐 볼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계속 발생될 거 아닙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얼마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다면 5% 정도로 금리가 풀이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대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자금은 매년 10%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가운데 현가를 계산합니다. 현가.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생활 구조로 자녀를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독립한 다음에는 부부가 생활하고 부부가 생활하는 그 비용이 살아있을 때 500이라 그랬죠. 자녀가 독립했을 때 부부는 400입니다. 혼자 살 때는 300인데요. 그러한 비용을 다 따진 거예요. 다 따져가지고 26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 생활이다, 그 수준의 생활이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는 소중고는 뭐 2007년 이건 이제 제가 조금 이 시간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따졌는데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해서 이제 산출하는 겁니다. 교육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가고요. 자녀 결혼 자금을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참금 2억이라고 했는데 전세 자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혼 자금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걸 보고 3억 정도씩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줬는데 남자 같은 거 그냥 한 1억 정도씩만 드는 경우가 남자가 더 될 수가 있죠. 더 들어간 집 때문에. 뭐 집을 해준다라든가 이러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 자금이 2,100인데 이것은 뭐냐면 생활비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없을 때 생활비 그 금액 정도의 한 3개월 정도 비용을 갖다가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잘못된 800이 2,4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총 39억, 33억이 아니네요. 40억에 가까운 금액이 있으면 이러한 생활을 무난하게 해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여기 그 처음에 정리해 줄 때 남편이 만약에 이곳에는 준비된 게 없다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는 이 앞면은 살아계시면서 돈을 벌어가고 애를 키울 때인데 만약에 지금 즉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유고시가 되면 어느 정도의 자금 필요하겠지. 금액은 줄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먹는 몫이 줄기 때문에 한 26억. 그 다음에 배우자 혼자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33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은퇴자금만 따로 분석을 한 거고요. 은퇴자금이 필요한 게 대략 8억 5,400 정도인데 은퇴는 앞에 잠깐 제가 그 보여는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말씀 안 드렸었는데 그 남편이 65세에 완전히 현직에 떠나는 걸로 해놨어요. 65세 완전히 떠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자금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을 봤는데 여기는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은 무시하고 계산합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8억 5,400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37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현재 금액이 요만큼인 것이 이렇게 된다. 이거 뭔 얘기냐면 물가가 3% 오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7세, 20년 후면 요 금액 정도 준비해야 된다. 요 가치로 봤을 때 8억 5,400은 22억 6,400과 같다는 개념이에요. 전액을 20년 동안 적립을 해서 이 금액을 만들어간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매월. 그렇습니다. 매월. 5억 10억 보였을 때는 이렇게 금액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예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느냐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러한 것을 이제 주질 않습니다. 잘. 근데 사실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런 정확한 재무 정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분들이 둘이 벌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남편은 의사로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페이닥터라고 공부이 많고 부인은 또 상당히 뭐 하여튼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에 회계임원으로 계시는데요. 보세요. 증권회사의 펀드 850밖에 없습니다. 생명공 2,470 들어갔어요. 3,300 정도가 유동자산이더라고요. 요거는 그 얘기는 안 해줬는데 아마 조금 있겠죠, 아무래도. 요거만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드러난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현재 상 아파트가 6억 5천 시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10억짜리가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개포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를 줬어요. 16억 5천 정도가 부동산이고, 사실 16억 8,300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30대 초중반에. 상당한 자산가죠. 근데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보통 그 부동 전체 자산가들의 자산이 부동산이 70, 유동자산 30%입니다. 이 구조 한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16억 8,300분에 3,300이니까 2%가 안 되죠. 2%가 안 됩니다. 전체 자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전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세 떨어졌죠. 앞으로 앞날에 39억 또는 33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봤을 때는 유도화를 시켜서 다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자산까지 또 부동산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필수 준비 자금에 대한 필요 준비 순위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아까 34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살아있을 때 39억인데 만약에 남편이 이곳에는 33억이라고 했었죠. 그걸 분석을 쭉 하는 겁니다. 각 부위별로 하는데 긴급 예비자금이라고 하는 뭐냐면요. 만약에 급격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세 달치 생활비가 필요한 자금이에요. 여기서 오타가 있다 그랬죠. 원래 2,400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요 자금이 가장 1순위 자금이 되고 요거는 보통 예금 같은 거 이런 거로 놔둬야 됩니다. 항상 찾으실 수 있는. 그 다음에 2순위가 생활보장 자금이 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 다음에 3순위가 자녀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4순위는 자녀 결혼 자금인데 여기 한참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노후생활비인데 한참 더 뒤입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이런 시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노후생활비가 상당히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딱 새겨놓고 이거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분석을 이렇게 하고요. 어떠한 투자 수단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용도는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이 되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야 된다고 했죠. 긴급 예비 자금은 항상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라고 하면 2년 이내입니다. 중기는 3년이냐. 3년, 5년 이상이 장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자금을 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녀 양육비, 중고등학교 학자금, 대학 유학 학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자금, 이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 기간.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략 투자 상품은 뭐로 가져갈 것인가?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축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증권은행인데 은행이 별로 없습니다. 쭉 있는데 은행이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사실은 수익률 면에서 가장 낮은 게 은행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세하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28억 3천이 되는 5억 정도가 빠진 것은요. 생활보장자금 13억인데 좀 줄였습니다. 5억이라고 하는 건 줄여가지고 8억 정도로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단기 예비는 어떻게 할 거냐? 신협에다가 1,000만 원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기자금은 2,100을 정기적금으로 해서 저축은행에 넣으십시오. 금리는 훨씬 높죠, 은행보다.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정기적금을 은행에다 장기로 100만 원씩으로 구입하세요. 이게 천단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는 뭐 이런 이제 펀드를 쭉 선정을 해줘요. 셀렉션을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장기 펀드의 어떤 순위를 갖다 보고 굉장히 이 안정성 있고 또 시장의 어떤 위험과 결부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셀렉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에서 노후 보장이라든가 가족 보장은 보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1,450 정도씩을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계산을 해드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 자산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펀드는 원금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제 그 어떤 그 분석을 나름대로 해드립니다. 이것은 6개월 수익률이고요. 1년, 2년, 3년, 5년 수익률인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펀드를 선택을 할 때 펀드마켓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별적으로 가입하실 때도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3년, 2년, 1년 또는 6개월 수익률을 보면서 최근 어떤 시점의 수익률만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동안의 수익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대략 이걸 선정할 때는 한 12 정도의 중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혼합, 뭐 대형 가치, 중형 가치, 대형 혼합, 대형 혼합, 대형 혼합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위험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섞어놓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펀드 순 자산이 있는데 여기 너무 커도 안 좋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 펀드 자산이 1조 정도 되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덩치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거의 인덱스화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자면 뭐 베타 지수라든가 또는 이 샤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펀드의 어떤 위험 지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넣어주면 이해를 시키기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펀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걸 한번 정리해 주고요. 여기는 덧붙여서 제가 별지로 해드리는데 여기는 참고를 못했습니다만 펀드에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주식 대략 한 개 펀드에 70-8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엑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들이 좋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참고로 뭐 상속과 관련한 절세 구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그 상당히 고액 자산과 고액 수익가자에 대한 제한서를 말씀드렸었는데 요건 제가 이제 매경위에서 그 서민 재무 상담하면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분이 뭐 거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정도 되시는데 뭐 수입으로 봤을 때 차상위가 아니죠. 그 이상 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은 공대문시장에
일하고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수입은 310인데 지출이 425만 7천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자 생활이죠. 115만 원 정도. 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런 것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빠지는지, 돈이 남아서들이 저축이 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정리해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디가 정리되면 한번 보십시오. 생활비를 20조, 20조. 그 근거리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월세가 40원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보험대출이자 4만 원인데 없애버리세요. 그럼 상환하라는 거죠. 어머니 집이자 26만 원인데 어머니한테 얼마를 드리냐면 11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좀 드렸는데 이자 주지 말라 그랬어요. 친정어머니한테. 아, 지금 적잖아. 이게 뭐하러 주냐. 정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험료 64만 7천 들어가는데 20만 원 억제가겠죠. 줄였죠. 그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캡처해놨는데요. 자녀 교육비 40만 원 들어가야 되겠죠. 얘가 둘입니다. 통신비, 휴대폰 써야 되겠죠. 남편이 차를 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서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60만 원. 그렇게 정리하니까 대략 90만 원 정도 잉여자산이 남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이제 계획을 짜서 자산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때 굉장히 아주 많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보험 분석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험에서 출신이어서가 아니고 실제 그 보험을 무작위로 가입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 없이 막 연보다 보니까 막 권유해서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보험 분석표입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보험 들었냐는 걸 정리하고요. 보장이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가 얼마나 쭉 정리해서 최종 정리 보면 이 사람 보이시죠? 타당성 검토. 요거는 정리, 빨간 게 정리입니다. 정리해서 72만 4천 없애십시오. 동부화재 많이 들었어요, 이 양반. 동부생명에. 동부그룹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중간에 맞추느라고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한 400이 들어가요, 사실은. 이 잘라니까 엑셀이니까 다 빠져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한테 어떤 그 현금 흐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점검을 해드리고 또 미래 어떤 이 재무 목표에 대한 것을 설정을 다시 한번 해서 그 준비를 위한 단계별, 순위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한다든가 또는 구축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해주면서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재무설계 제안입니다. 자, 재무설계 제안에 대한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신 분? 네, 질문 있어요. 네. 잘 들었는데요. 네. 상당히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봐서는 네. 한 가지만 좀 제안 드리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이게 가장 좋을 거다. 사례 포트폴리오. 이런 사례를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이세요. 네. 한 가지 안만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까 폰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했는데 원래 그런 게 한 3개 정도 해서 내가 당신이라면 A안이 제일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나로 내가 요게 가장 좋습니까? 해서 협의하는 게 낫습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아주 그냥 너무나 날카롭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을 일단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하기 위한 4만 원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 제안하고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본인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제가 무조건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좀 이렇고 이거를 좀 줄여야 되겠다든가 은행을 늘려야 되겠다, 은행을 줄여야 되겠다든가. 왜냐하면 위험을 자기가 아는 정도. 그래 우리가 펀드 가입할 때 요즘 이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적이냐, 굉장히 위험에 대한 그 수용을 잘 하는 스타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거를 나름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쭉 나열하는 식인데요. 고객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적어도 금리는 1년에 10%씩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 10%에 맞춰주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맞춰서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면 하는데 이 대표님 말씀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상속이라든가 증여에 관한 사항 있죠. 그 안은 꼭 1, 2, 3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필적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안, 2안, 3안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기술적인 측면, 이 테크닉이라고 이런 걸 테크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 제안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제안에 대한 그 종류가 너무 사례가 많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나를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1, 2, 3, 4, 5안에서 골라 잡으세요라고 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걸 축소와 최소화시켜가지고 제안해주는 게 효율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전문가니까 국제자라 국제 공인 그러니까 A, B, C 안 중에 A 안이 그래도 가장 내가 보니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신뢰가. 증여상속 꼭 그렇게 합니다. 증여안을 제안할 때 증여안을 제안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어떤 보험하고 관련돼 가지고 보장 크기를 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건 뭐 굉장한 거네. 이거 뭐 집에 있는 게 다 나와야 되네. 제가 아까 대표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김 대표님도 한번 이게 이제 제가 저희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이나 우리 대표님이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물론 SNS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부담 없이 간단하게라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게요. 최도리 대표님께 지난번에 제가 신도리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오다가 그때 문 걸리기 전주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표님 뭔가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최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회복 만들어주기 그런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로 이러한 재무 설계를 해드린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업의 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딱 그러니까 최 대표님이 뭐라 하시냐면 에이 그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세무회계는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러시는 거야. 내가 세무회계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 더 이상 제가 얘기 못했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걸 이제 또 공유를 하고 나면 저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앞에는 돈 많으신 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붙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다 정리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정민 이사님께서 브로깅을 할 자료를 내가 쭉 보니까 밑에 이러한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겠는데 이걸 하게 되면 뭔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적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재무 설계를 보험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했을 때 돈 받아야 됩니다.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 피를 받아야 돼, 피를.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무료로 해야 된다, 무료로. 그런데 무료로 하는데 여기서 막 조정하다 보면 여기서 이 보험 분석이라는 게요. 빼 했는데 추가로 들어야 될 필요성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쪽에는 너무 보장이 많고 B는 너무 작다 그러면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분석을 하게 되면 추가 보험 가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차피 가입할 것 같으면 해줘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그런 어떤 수익화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펀드 있잖아요. 펀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금 형태로 장기 들어가는 펀드밖에 없습니다. 은행 가서도 해달라는 펀드로 하라 그래요. 왜냐?
예금보다도 펀드가 또 수익이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기에서는 펀드를 가입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제가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이다. 삼성증권하고 이제 제가 계약이 돼 있죠. 이런 형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하시라는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효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제안이 되었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